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인투이티브 머신스, 티커 LUNR에 대한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와, 이 회사가 정말 흥미로운 변곡점에 서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LUNR을 그냥 달 착륙선 쏘아 올리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게 이제 LUNR의 과거 이야기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LUNR이 나사와의 초대형 계약들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신의 성공 여부, 네, 바로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2026년 흑자 전환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LUNR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회성 미션 성공에 모든 게 걸려있던 뭐랄까 프로젝트 회사에서요. 그렇죠.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나사와의 계약들이 있는 거고요. 재무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 바로 계약 내용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LUNR의 미래 가치가 사실상 나사와의 수주 잔고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게 최대 48억 2천만 달러짜리 근거리 우주 네트워크 서비스 NSNS 계약인데요. 이건 뭐 단순히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NSNS 계약은 루날의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또 상징적인 증거죠. 근본적으로요? 네. 기존에는 달 착륙선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임무를 수행했다면 이건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 즉 지구달 공간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 데이터 중계, 항법 시스템을 루날이 직접 구축하고요. 앞으로 10년 이상 운영까지 맡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루날이 달로 가는 모든 우주선을 위한 일종의 통신망이랑 GPS를 까는 사업자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통신망을 SKT나 KT 같은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앞으로 나사의 아르테미스 미션은 물론이고요. 스페이스X든 블루오리진이든 다른 민간 기업이 달에 가려고 할 때 루날이 구축한 이 통신망을 사용해야만 하는 거죠. 아, 필수 인프라를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반복적인 매출, 즉 리커링 레비뉴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루날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거군요. 예전에는 임무 하나 성공해야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였잖아요.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기존의 달 착륙 임무는 성공해야 대금을 받는 리스크가 큰 단발성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NSNS는요, 한번 인프라를 쫙 깔아놓으면 마치 우리가 매달 휴대폰 요금을 내는 것처럼 아, 통신망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꾸준히 받게 되는 겁니다. 회사의 매출 안정성과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안정성만 높아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인프라 서비스 사업은 하드웨어를 한 번 파는 것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지 않나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반의 인프라 사업은 하드웨어 제조나 일회성 프로젝트 수행보다 마진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NSS 계약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LUNR의 전체적인 이익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냥 매출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셈이죠. 이야, 달로 가는 통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는 사업이라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한번 구축해두면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해자가 생기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이벤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NSS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루는 달 지표 차량 서비스 LTBS. 이건 또 어떤 계약인가요?
최대 자심 6억 달러면 이것도 NSS에 버금가는 규모인데요. LTBS는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누비고 다닐 차세대 월면차, 그러니까 달 탐사 차량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달에서 타는 자동차요? 네, 그런데 이건 NSS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NSS가 LUNR이 단독으로 따는 계약이라면 LTBS는 여러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아주 치열한 경쟁 입찰이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LUNR이 이 경쟁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예선전은 통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널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파트너사들과 문레이서라는 팀을 구성했거든요. 문 레이서 팀. 네, 이 팀이 이미 3천만 달러 규모의 1단계 타당성 평가 계약은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죠. 2025년 8월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나사에 제출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안서만 낸 게 아니라 여러 기술 검증도 통과했다고 나오네요. 예비 설계 검토, PDR이라던가 HAT 평가 같은 것들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뭐 서류 심사 통과했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비 설계 검토, 즉 PDR은요. 말 그대로 이 설계도가 기술적으로 말이 되느냐를 나사의 그 깐깐한 엔지니어들이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대로 만들면 달에서 정말 작동하겠네 라는 일종의 기술적 승인을 받은 거죠. 아, 일단 설계는 합격점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HAT 평가는 Human in the Loop Autonomous Testing의 약자인데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시뮬레이터에 타서 차량을 조작해보고 피드백을 주는 훨씬 실전적인 테스트입니다. 와, 실제 사용자가 테스트를 한 거네요. 네, 이런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건 루널의 기술력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청사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서류 경쟁이 아니라 이미 실기 시험까지 잘 치른 상황이군요. 그럼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분석 자료들이 2025년 말을 루널의 운명을 가릴 시간으로 지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사는 2025년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만약 LUNR이 이 계약을 따낸다면 이건 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나사 아르테미스 임무의 핵심 파트너라는 상징적인 지위까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탈락한다면 당연히 회사의 성장 계약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겠죠. 두 개의 거대 계약만으로도 벅찬데 자료를 보니까 원자력 발전 시스템 계약도 있네요. 820만 달러면 앞선 계약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이것도 뭔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LUNR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달은 14일 동안 밤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 암흑의 시간이 있죠. 이 기간에는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달의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죠. 이 소형 원자력 발전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아, LUNR이 미 공군연구소와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고 통신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요. 달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달의 전력 회사라 될 수도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LUNR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이 하나같이 2026년 조정 EBTIA 흑자 전환을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고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극자 전환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요. 두 가게의 강력한 엔진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매출의 폭발적 증가와 비용 구조의 효율화. 일단 매출부터 보죠.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가 있으니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네, 이건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거의 확정된 미래의 매출이라고 봐야죠.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루넬의 매출이 연평균 20에서 25%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20% 이상씩이요? 네, 특히 앞서 길게 설명드린 ASNS 같은 고마진 서비스 계약 매출이 2025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전체 이익률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비용 구조의 효율화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흑자 정환의 핵심 열쇠입니다. 루넬은 달 착륙선 노바씨 같은 핵심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정말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 R&D 비용과 고정비를 쏟아부었거든요. 2025년까지가 그 투자의 정점이죠. 네, 투자의 시기였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개발이 끝난 이 플랫폼을 약간씩만 수정해서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는 수조 원이 들지만 일단 개발하고 나면 그 플랫폼으로 여러 차종을 저렴하게 생산해서 이익을 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비용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 즉, 비용 증가율보다 매출 증가율이 훨씬 가팔라지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영 레버리지 효과군요. 네, 2025년까지는 땅을 파고 씨앗을 심는 시기였다면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숫자도 있나요? 포지티브 런레이트, 달성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연간 매출을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런레이트는 연간 전체로는 아직 적자일지라도 특정 월이나 분기 단위로 잘라보면 이미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 신호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이 상태를 달성하고 마침내 2026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조정 이비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인 2025년 3분기 조정 이비타가 마이너스 1,32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직전 분기보다 무려 1,220만 달러나 개선된 수치입니다. 와, 개선 속도가 엄청나네요. 네, 적자 폭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추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듣고 있으면 와, 이거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건 로켓 과학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림자, 즉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할 텐데요. 분석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주 사업의 리스크는 항상 현실이니까요. 자료들은 크게 세 가지 리스크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너무나 명백한 임무 실행 리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예정된 미션이 실패할 위협이군요. 맞습니다. 예정된 IM2, IM3 같은 후속 임무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한다면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미 인식했던 매출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 뱉어내야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자산인 나사의 신뢰를 잃게 되죠. 평판의 손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겠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앞서 이야기 나눴던 계약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계약 리스크죠. 앞서 LUNR의 운명을 갈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2025년 말 LTV 계약 수주에 실패하는 것.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설령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예상보다 훨씬 낮은 마진으로 계약하게 되면 2026년 흑자 전환 시점은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자본 리스크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본이 계속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션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서 현금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회사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 조달, 아, 유상증자 같은 거요? 네, 유상증자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죠. 회사의 전체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피자를 나눠 먹을 사람이 늘어나니까 내 몫의 피자 조각이 작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의 현금 보유량과 현금 소진 속도, 즉 캐시번 레이트를 주시해야 합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LUNR은 NSS 계약을 통해 일회성 미션 회사를 넘어서 달의 통신과 항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신의 첫 번째 큰 관문이 바로 2025년 말에 결정될 LTV 계약의 수주 여부고요. 네, 이 관문을 통과하면 2026년에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바탕으로 마침내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의 성공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에서 L윤회를 성장 가치주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성장 가치주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합친 말이군요. 맞습니다. 우주산업이라는 분야가 가진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즉 성장주의 측면과 나사라는 확실한 정부 고객과의 견고한 계약에서 나오는 안정성, 즉 가치주의 측면을 동시에 가졌다는 의미죠. 물론 그 동전의 뒷면에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실행 리스크와 초기 기술주가 갖는 높은 변동성이 공존하고 있고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L윤활의 최대 고객이자 사실상 유일한 고객인 나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L윤활의 계획대로 달의 통신망과 이동수단, 그리고 전력망까지 성공적으로 구축했을 때를 상상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그들의 다음 고객은 누가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달에 진출하려는 어떤 민간 기업 혹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L윤활의 달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그리고 10년 후 그 상업시장의 규모는 과연 나사와의 계약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